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카스피해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자연가스 자원이 풍부하여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주로 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 집중식 계획 경제에서 더 많은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큰 규모의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대1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2013년 중국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방법으로 전략적 지리적 위치를 가진 투르크메니스탄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및 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경제를 다양화하고 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진핑의 하늘 높은 약속을 믿은 투르크메니스탄은 불행하게도 중국이 설정한 소위 빚덫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약속에 힘입어 이 국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으며 이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의 대출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변동을 겪고 에너지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에 대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빚이 쌓이고 베이징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상황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경제적 자주성이 감소하고 중국으로부터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무역 및 투자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빚덫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주권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 국가는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에 대해 더욱 의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및 서방 파트너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 내 권력 균형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 간의 관계가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부담으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큰 천연가스 매장지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와 개발에 가면 아래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요한 석유 산업에 깊숙이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는 중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위험과 외국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한 지역사회는 불만을 표출하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와 시민운동이 조직되었으며 이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국가의 외교 및 경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은 국제협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며 외국 세력의 침입에 대항하여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압박에 직면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의존도를 줄이고 대외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다른 국제 파트너들로부터의 지원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경제와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이러한 노력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게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총리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한국에 대한 긴급 방문을 단행했는데 이는 상황의 긴급성과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한국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총리는 몇 가지 특별 제안을 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튀르크멘바시 시에 위치한 가장 큰 천연가스 매장 중 하나의 개발 권한을 한국에 넘기는 제안이 눈에 띕니다. 이는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 귀중한 자원의 개발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와 기술을 유치하고 경제를 다양화하며 자립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터크메니스탄의 튀르크멘바시 시에 위치한 가스전은 이 나라가 보유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일부입니다. 터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예비량은 약 19.5조 입방미터로 추정되며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며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가스 보유국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 중에서도 GALK와 ENYSH 가스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전 중 하나로 간주되며 예비량이 14조 입방미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제안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한국과 같은 고기술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열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은 빚덫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다양화된 경제를 향한 미래를 지향하며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스 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튀르크멘바시 시에 위치한 큰 천연가스 매장의 개발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전통적인 가스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가스 공급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국제시장 가격 변동과 외교 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자급자족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외 천연가스 매장의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한국은 천연가스 탐사 및 가공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건설, 공학, 서비스와 같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수출을 통한 수익 증대를 통해 한국 경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은 또한 한국에게 중앙아시아 시장으로의 더 깊은 진입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외부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술 이전과 경제 협력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에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아이맥스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7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7광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렸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동의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합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 조선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계가 감점을 보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GTT의 지원을 받아 한국 조선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 진출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LNG 운반선 관련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위 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업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러시아 리스크와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며 오히려 이번 계약 해지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와 6,49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선주 측 계약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무효를 들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올해 7월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환율은 한 달러에 1,312원이었습니다. 계약이 선주사 사정으로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은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업체가 노르웨이 ADS 마리타임 홀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이오 캐피탈 소유의 멕시코 퍼시픽이 추진하는 북미 LNG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선박을 발주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의 LNG 운반선 계약 해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5월과 7월 러시아발 LNG 운반선 총 2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동보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선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얼음을 깨는 쇄빙 기능이 있는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가 진행 중이었기에 악섬 재고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을 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심을 보이면서 쇄빙선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 해지의 경우 러시아발 수주건과는 전혀 다른 건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한 계약건은 쇄빙선이 아닌 일반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는커녕 설계도 들어가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크 선박 건조 공간가 2026년 말까지 거의 꽉 찼던 와중에 2척을 건조할 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6.7% 증가하며 이달 7일 기준 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이 기존 LNG 운반선 계약을 해지하고 선가를 높여 재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월 라이베리아 선사와 1,989억 원에 계약했던 LNG 운반선 한 척을 오세아니아 선사와 3,141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라이베리아 선사로부터 4,207억 원에 수주했던 LNG 운반선 2척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82억 원에 재수주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조선해양의 총 수주 금액은 6,196억 원에서 9,423억 원으로 3,2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러시아가 체결한 계약도 연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년 실적 개선세를 굳히는 게 낫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쇄빙 LNG 운반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는 연말 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수주로 남아있는 러시아 계약 물량은 20척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인도를 마친 선박은 4척이고 생산하고 있는 선박은 3척입니다. 수주 및 설계 단계에 있는 선박은 17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 아크틱 LNG 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지베즈다 조선소의 쇄빙 LNG 운반선을 발주하고 지베즈다의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재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지베즈다 조선소와 1조 7,800억 원 규모의 쇄빙 LNG 운반선 5척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 8,100억 원, 2조 500억 원의 블록, 기자재,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과 부품, 자재 등을 지베즈다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수주 및 설계 단계인 17척은 발주처와 진행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선박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 장비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략 물자 57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으로 현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조선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 승인이 미뤄진 탓에 보관 기간이 길어져 국내에 보관 중인 자재에 녹이 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립을 마친 선박이 수출허가 품목인 선박용 페인트를 들여오지 못해서 선박 도장 작업이 늦어져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까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은 4,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1,4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으로 오는 2024년엔 3,8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와의 계약이 해소되면 그만큼 선박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사들에게 기술 면허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면서도 핵심 부품 등은 한국산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저장 기지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 유통공사 CNOOC의 LNG 저장 기지는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온 LNG 수송 선박을 맞으면서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에 있어 신기록을 세우는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쉬빈 장수 CNOOC 부서기 부총재는 LNG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청점 녹색 에너지라며 이곳은 LNG 저장, 유통 인프라, 수송 등 기능뿐 아니라 냉난밤 에너지 발전, 수소 추출 등 기능을 갖춘 녹색 청정 에너지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CNOOC는 130억이 만약 2조 6,2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1기 프로젝트 가운데 22만 KL급의 저장 탱크 4기를 최근 완공했고 27만 KL급 6기를 내년에 추가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설립 계획을 세웠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탱크가 한국에 있는 20만 KL급이었는데 중국은 무조건 한국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기지의 규모를 22만 KL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지를 완공하는 사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삼척에 있는 LNG 기지에 27만 KL급 저장 탱크 3기를 세계 최초로 준공했고 당진 LNG 기지에는 27만 KL급 저장 탱크 4기를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숫자로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며 LNG 저장 탱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CNOOC는 부품을 96% 이상 중국 국산화에 1억 70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한국, 독일 등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LNG 선박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굳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거절당한 러시아만이 중국의 선박 생산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게 공급받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중국의 LNG 운반선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결정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던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IRA로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IRA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매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ONM 나노미터 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ONM 공정 외에 3NM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NM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NM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NM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NM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nm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nm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nm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nm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nm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nm 반도체는 기존 4nm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M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M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M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ONM 공정 기술 개발보다 34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집적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nm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톰3 미세 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에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nm, 2027년 1.4nm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1.4nm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5nm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nm 공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nm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 양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페핀 FET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SUR&D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업황 악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고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에 운명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너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정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비고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깎인 5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내비친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쉘 퍼스트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디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장,
낸드 플래시는 36.6%월 약 65만 잠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 금융 상품 포함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6월 3M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극자외선 EUV 기반 D램, 128단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낸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 출혈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D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nm D램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키몬다, 일본 엘피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민수합병의 맨드어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패싱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